아세안 정상들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관계는요,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 파트너십이죠? 예,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과 한국이 맺은 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어떤 파트너십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관계를 우리 정부가 2년 전에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그 2년 만에 이제 결실을 본 거고요. 그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1989년의 대화 관계로부터 출발해 따진다면 35년 만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전부 호주, 중국, 미국 그리고 인도, 일본에 이어서 한국이 6번째의 아세안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그와 같은 어떤 그레이드 관계, 격상된 관계가 중요하고 그만큼 어떤 한국과 아세안이 이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한국 외교의 지평이 또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네. 아세안은 안보 협력 면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장 또 자원, 물류의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워낙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위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중동과 지금 동아시아 딱 가운데 있는 것이 동남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네. 물류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다 통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원유 수입 경로를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걸프 지역에서 걸프만 지역에서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바로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요. 그 싱가포르 앞에 이제 그 말라카 말라카 해협을 지나고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거쳐서 오는 경로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었을 땐 굉장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에너지 수급에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해양 안보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성장하는 지역이죠. 이 지역은 젊은 그 나라들입니다. 네.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고 또 제조업도 아주 강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중국, 유럽 국가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이 아세안의 인기라고 할까요? 네. 뭐 강대국들 사이의 인기라고 하는 것이 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형국입니다. 네. 젊어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오다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말라카 해협을 지나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데가 남중국해. 과거에는 이 남진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동중국해 그 물류가 지나오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합의한 굵직굵직한 성과들도 있죠? 예, 우선 그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아세안과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디지털 혁신 지원과 스마트 시티 협력 이것을 강화해 나가고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세안 출신의 학생 한 4만여 명을 5년간 우리가 연수를 추진키로 했는데요. 이거는 특히 이제 이공계 장학생 사업과 함께 어떤 우리가 청년 인구의 절벽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에서 어떤 그 인적 자원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세안이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번에 뭘 밝혔냐면은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또 비핵화 노력을 지지한다. 이것을 천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국제적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대통령의 사명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 복합적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론 우리는 이제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 뭐 핵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끊임없이 날라오는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고 뭐 전통적인 그 무기나 이런 기술들도 그 군사 기술들도 우리가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네. 이런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괴롭히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 사실
자국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단지 이 미사일만 보더라도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가니까요. 네. 이 발사 지점, 그다음에 어떻게 이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나중에 어디에 떨어지는지 네, 네. 이걸로 이렇게 궤도를 쭉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당장 한 나라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공조가 있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 나라가 같이 이 그림을 퍼즐을 맞춰보고 협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인 이유로 또 아직도 많이 그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여전히 많으시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하고의 관계 개선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가결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 이 현실적인 그 판단 하에 그 위에서 이제 작년 그 양 정상께서 이제 셔틀 외교부터 시작을 해서 워싱턴 선언 그다음에 캠프 데이비드까지 쭉 이어지는 그 일련의 그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시바 신임 총리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 경로 의존적으로 앞으로 더 그 한미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나라들하고도 공조하는 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정상은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서로 강조했습니다. 자, 이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들이 좀 나왔죠? 예, 우선은 그 입국 심사 간소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서 일본 갈 때 여기 사전에 그 일본의 입국 심사관이 와서 우리의 출국 심사와 함께 일본 입국 심사를 동시에 진행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또 일본에는 나리타 공항에 마찬가지 절차를 둬서 한일 양국 간의 출입국을 간소화하자는 게 이제 기본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에서 출발해서 더 나아가서 한일판 쉥겐 조약 저 룩셈부르크에 있는 지명이에요. 예, 여기까지 나가자 이런 데도 인식을 같이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1985년에 룩셈부르크 쉥겐에서 이루어진 유럽 자유통행협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입국 간의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들처럼 상호간에 이제 왕래를 하자. 여권 없이 다니자는 예, 거예요. 여권 없이 쉽게 해서 내 나라 안에서 다닐 때처럼 다니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특히 그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민간 부문에서 여기까지 가자라는 수준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점은 미국 대선 후가 될 것으로 보이죠? 예, 이제 작년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이 합의된 대로 연례화하자 이 정상회의를 하고 갔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 그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그리고 곧이어 열리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아마도 이 3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남미 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일본의 경우는 그 이달 27일 날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이 있잖아요. 예고를 이미 했죠. 예,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11월 5일은 그 다음 달 5일은 미국의 대선 본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전 투표하고 있고. 두 일정이 다 지나고 나서 일본의 경우는 이시바 내각에 새로 정비된 이시바 내각 그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대선 이후에 레임덕을 맡게 되는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의 기존 작년에 그 안보 협력체를 구성한 것을 말하자면 계속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일종의 브릿지 성격의 회의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퇴장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를 과연 할 수 있겠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임 교수 견해는 어떠세요? 그런 회의론이 있을 법한 상황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미국 그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국민들한테 보내줘야 하는 시그널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장 유럽에 있는 그 소위 유사 입장 국가들 내지는 뭐 호주라든지 네네.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한테까지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해리스가 물론 당선이 되면은 그대로 이 기조가 이어질 것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러한 그 분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져놓고 그리고 이제 후임을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지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